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시죠. 삼성전자, 어제 있었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과시화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 초반 하락했던 주가도 상승 반전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납품 전망, 김선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납품 되겠죠. 일단 제가 이 이슈 보고도 또 느낀 게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중동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 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삼성전자 그냥 꾸준히 계속 자기들의 어떤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걸 좀 눈여겨봤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시간 통해서 이제 콜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다. 근데 수율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려왔었는데 일단 어제 컨콜에 나온 내용 보면 확실히 수율이 넘어가긴 했구나. 콜 테스트가 넘어가긴 했구나. 하지만 이것도 좀 분리해서 좀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잠정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재무제표가 발표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한번 나오면 재무제표 뜯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비용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일회성 비용이 좀 문제가 됐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무제표 뜯어보기 전에 어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HBM3 관련 이야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4분기에 HBM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인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직접 얘기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는데 윗꼬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윗꼬리 좀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부터 HBM3 3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해서 AMD 같은 고객사한테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엔비디아로는 이제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초에는 원래 이제 그 3분기 공급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이미 딴 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늦어지면서 이제 수율과 콜 테스트 통과가 못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납품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HBM 매출이 이제 10% 초중반대였는데 어제 컨콜에서는 4분기에는 HBM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엔비디아에 아마 분명히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될 HBM의 이제 매출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 지금 전반적인 부분 문제를 좀 보니까 제가 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지금 있는 판에서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판 HBM4로 넘어가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2나노 밑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보통 베이스 다이 설명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 다이도 어차피 HBM4로 넘어가면은 이제 고객 맞춤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른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그건 언론이 싹 잡아가지고 그러면 삼성이 TSMC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라고 그걸 잡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사실 SK 하이닉스와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삼성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고객사들한테 이제 고객사들한테 들으라고 좀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원해서 우리에게 매출을 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베이스 다이도 딴 데 맡겨가지고 그 베이스 다이 가지고 맞춰줄게. 일정 무조건 맞춰줄 테니까 일단 좀 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당장만큼은 이제 초미세 공정에 수율이 떨어진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떨어지는 거 인정하고 이제 당장만큼 니들이 원하면은 우리가 딴 데서 받아와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제 수주 줘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던진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HBM4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시간을 벌고 이제 수율을 좀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어차피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 초미세 공정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삼성은 이제 승부를 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다이를 딴 데 계속 맡긴다는 것 자체는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이제 오히려 똑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거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하나의 그냥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재무제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부분에 이른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평가손 환입 규모가 좀 축소가 됐던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충당 비용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환율적인 부분, 달러 약세 부분이 좀 이제 불편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번 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조금 찜찜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비용을 이번 좀 털긴 털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장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나오는 비용도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번 3분기에 다 털었을까라고 좀 보진 않습니다. 아마 4분기에도 일부 털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번 올해만큼은 그냥 매수 전략으로 그대로 유지하시고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계속 해 나가시면은 내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자막으로 속보 나왔습니다만 인텔이 간밤에 실적을 좀 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았고 특히 4분기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주면서 시간에서 지금 주가가 7% 정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12%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은 조금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4분기에는 바닥을 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역시 바닥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 이미 바닥을 잡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바닥을 잡았다. 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때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를 누르기 위함도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최근 1개월 동안 주가가 한 10%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벌써 3배나 뛰었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망 편입으로 매출 확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방산의 대표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상품이 생각나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천무 미사일도 있고요. K9 자주포, 곡사포죠.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영업 실적 볼까요? 매출이 2조 6천억에다가요. 자그마치 전년비 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분기에 4,700억 내면서 450%의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데 이집트라든가 루마니아 등 즉 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에 한화의 그 K9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혜은 앵커님. 혹시 청출어람이란 뜻 아시죠? 청출어람에서 스승하고 제자 누가 더 뛰어나다는 뜻일까요? 오늘도 질문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제자가 뛰어나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래 이 K9 자주포가 시작이 어디냐면요. 1980년도 미국의 M107포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이 화력이 약해가지고 M107을 가져와서 한국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1999년도에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K55로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1999년도에 지금 소개해드린 K9 자주포가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격이나 성능 면으로 볼 때는 세계 제1의 그런 자주포가 됐다. 즉 미국에서 온 자주포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형으로 바뀌면서 더 좋은 그런 자주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K9 자주포를 지금 못 사서 안달이죠. 이런 추세는 아마도 짧으면 1, 2년, 길게는 3, 4년 정도 더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8대 업종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은 10%까지는 투자하셔도 무리가 없다. 다만 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주가 상승률 봐보십시오. 연초에 1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죠? 최근에 36만 원대 있습니다.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죠. 그러나 10%를 가지고 계시면 아직 정리할 때 아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고 매수를 하시겠다는 분은 조금 지금은 부담되니까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 좀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K방사를 향한 글로벌 큰손들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시장 개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올 3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연간 동반 흑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김성준 이사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상당히 동반 흑자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먼저 그 종목별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요. 가장 실적 흐름이 좋은 것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대략 다른 조선사보다 1년 이상 좀 빠른 실적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3,984억, 전년 동기 대비 477% 급증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실적 영업이익을 기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컨센서스는 1조 3천억 정도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보다 빠르게 실적 발표했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199억, 58% 증가한 그런 수치를 좀 보여줬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해서 지금 7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었는데요. 그 전에는 22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좀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사 가운데서 가장 턴어라운드가 늦은 것이 이제 하나오션인데요. 이번 3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컨센서스가 500억대 중반이었는데요. 256억. 그래서 반토막 이상 기대치보다 절반 이하의 그런 지금 다소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늦었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추후에는 꾸준하게 흑자 기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동반 흑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이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신조 성과는 견조한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악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컨테이너선을 좀 수주를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카타르 LNG에서 6척을 수주를 받기도 했었는데 국내 업체 20척이 올해가 아니라 좀 보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류의 보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악재 요인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나름의 대안 업종으로 충분히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선업종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하고 턴어라운드도 했고 동반 흑자 별 이변이 없으면 4분기에도 별 이변이 없으면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오르거나 조선주들 오히려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탈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코리아 밸류업 ETF 얘기입니다. 4일 상장을 합니다. 드디어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만든 ETF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조치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손창현 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증시 자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밸류업 지수 펀드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수 자금 추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24년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크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는 이유 자체는 결국엔 증시 자금이 별로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의 증시 자금 추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예탁금은 55조 정도 평균적인 그런 증시 자금이 이어졌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올해 이제 10월 말까지에 대한 증시자금 추이를 보시면 50조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고객 예탁금이 5조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채권은 한 79조 정도에서 90조, 한 11조가 늘었고요.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로 11조에서 12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투자를 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전자산이 채권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탕을 좀 노리겠다라고 하는 파생 상품으로만 자금이 좀 투입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밸류업 지수 ETF가 12종이 상장이 되는데요. 9종은 패시브 쪽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3종은 그 액티브 쪽에 출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규모가 5,110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 펀드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2천억 정도 이 유관기관 5개 기관과 민간기관이 합친 그런 2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소액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단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 관련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밸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 상당히 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되레 바닥권에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의 본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업 ETF 상장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가 되거나 시장을 부양하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상장하는 밸류업 ETF와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까지도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계열 분리 소식에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에게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도 일제히 뛰었는데요. 투자전략 김성현 대표님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지난 30일 정기인사하면서 정유경 회장이 이제 사회장으로 9년 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한 바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계열이 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양사의 주가가 같이 좀 상승했는데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양사기 모두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진 만큼 각 계열사별로 사업 드라이브에는 분명히 속도가 좀 붙을 거다라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두 회사가 거의 대부분 사업에서 따로 사업을 운영해온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좀 시장과 투자자에게 좀 불편함을 줬었던 거는 현재 이마트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신세계가 이마트에게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사라졌기 때문에 신세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소매시장 내에서 경쟁이 조금 그래도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여기에 수혜주로 이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라인에 있긴 한데 사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유로 부진했던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마트도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열 분리 이후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어떤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리스크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신규 사업 드라이브나 중장기 사업적 방향에는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경영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많이 둘 중에 다르죠. 하나를 꼽자면은 어느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신세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만나보시죠.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하나증권이 현대글로비스와 DLENC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 가운데 IM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 NH투자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요. 오늘 10개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를 주목한 가운데 높게는 95,000원, 낮게는 76,000원의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83,000원으로 하향하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점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언급한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내놓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체력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회사의 밸류 상승을 이끌었던 코스알엑스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된 점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현대글로비스 보고서부터 체크해보시죠. 오늘 4개의 증권사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하나증권이 가장 낮은 15만 원, 높게는 LS증권의 17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 가운데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해외 물류와 완성차 해상운송 그리고 CKD, 즉 부품 단위로 수입해서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유통 부문에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특히 완성차 해상운송 그러니까 PTCT 부문은 선대 확대와 운임 조정 그리고 원가 하락까지 겹치며 높은 이익률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어냈습니다. 이 밖에 주주환원 기대는 물론이고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이라는 목표 제시도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한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다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입니다. IM증권은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가 49만 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매출이 2조 6,312억 원, 영업이익은 4,772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9월부로 인적 분할된 한화정밀기계와 한화비전의 실적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3분기에 60문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K9 자주포부터 연말까지 연간 40대 이상의 인도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천무까지 수출이 확대되고 방산내수 이익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분석했고요. 이 밖에 6,700억 원 규모의 장약 생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발표했죠. 대규모의 탄약 관련 시설 투자 결정으로 탄약 관련 실적의 상승 가능성 매우 크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은이었습니다.
네, IM증권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대장주 49만 원까지 고가를 높여 잡았네요.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좋은 실적 내놓고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까지 쳤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바로 내놨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상장주고 SKENS는 비상장인데 오늘 합병을 합니다. 두 회사의 에너지 사업이 서로 높은 연관성을 지닌 만큼 이번 합병을 통해서 경쟁력, 수익성 강화한다는 전략인데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SK그룹이 왜 SK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선경에서 온 겁니다. 그 이니셜이 선경. 그러면 선경은 기름회사랑 상관이 없죠. 그러던 선경이 1980년도죠. 대한석유공사를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드디어는 유공으로 바뀌고 그 유공이 지금 SK의 모 그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대 회장이죠. 최종원 회장께서 꿈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산유가 기름이 없는 무자원 선유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바꾸겠다. 그걸 그 선대 회장의 아들인 지금 현 최태원 회장이 실현을 시킨 겁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가 합치게 되면요.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하고 친환경 새로운 저탄소 수소 기업을 합친 겁니다. 자그마치 자산 규모가 100조고요. 매출만 해도 88조 이르는 대형 그룹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SK그룹 어떻습니까? 정유회사도 포함되고 2차 전지에도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5% 정도 여러분 계좌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또 주가 볼까요? 가장 최고점 30만 원이고 직전의 고점은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10만 원 초반까지 조정 보인 다음에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11만 7,4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충분히 매수의 매력이 아주 크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의 합병 시너지가 가시화하는 2027년 자기자본이익률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통합 시너지의 본격적인 실현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새내기주들의 상장 당일 주가 급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벌써 5개의 종목 연속으로 공모가를 하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성우도 어제 상장 첫날이었는데 12%대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공모주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김성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공모주 하면은 수익은 적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들 접근하시는 그런 영역인데요. 최근 어제 상장한 이제 성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워낙에 이제 공모 경쟁률이 높습니다. 성우도 이제 817대 1이었는데요. 큰 폭의 그런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모가도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32,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어제 당일 잠깐 한번 32,300원 한번 찍고 28,000원을 마감을 해서 공모가 대비도 10%가 넘는 그런 하락으로 지금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일 상장한 CMS도 그랬고요. HNS 하이텍 그리고 1100대 1이 넘었던 웨이비스조차도 그랬고요. 클로버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물론 이제 IPO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 큰 폭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실적도 일부 좀 메이크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그렇게 돈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입장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 최근 사실 증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동성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최근에 뭐 상장 준비 중인 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도 12조가 몰렸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신규 새내기주들이 지나치게 많이 입성하는 것들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조금 약간 좀 보호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 지수도 좀 안정적이고 진정 좀 밸류업의 또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수혜주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 산정하는 그 관행이 조금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모 매일 이제 공모할 때마다 치킨값 벌겠다는 우리 투자자분들 치킨값 계속 날리고 있죠. 오늘도 상장 2개 있습니다.
탑런 토탈 솔루션하고 에이럭스 오늘 공모가 공모주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1분 막 지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창현 팀장님하고 같이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 장 막판으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하락세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시장 차별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에 대한 무게가 좀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우호적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외 시장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들을지 아프리카, 중동 쪽에 대한 매출이 컸기 때문에 관련돼서 해외 기반으로 한 OEM, ODM 쪽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3분기 실적이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에코프로가 역시나 영업 손실 1,088억 적자 전환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 HN 정도만 영업이익을 57억 정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